저는 이제 2부에서 짧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이 아니군요, 올해군요. 올해 입시에서 이제 고려해봐야 할 점, 입시적 변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일단 재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정시를 볼까요? 수시를 볼까요? 정시. 저 대부분 정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시를 보는 게 맞고 정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수시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 수시라는 카드는 어쨌든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아온 나의 실적인데 결국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수시가 유리하냐 정시가 유리하냐를 따지게 되겠죠. 근데 일단 올해 뽑는 인원은 예고된 게 이렇게 약간 화면이 잘려서 나오는데 한번 봐주세요. 올해죠. 올해 입시 예고가 된 인원입니다.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올해 입시는 언제 확정이 됐을까요? 전년도 4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고2 4월쯤에 대학들이 전형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대기업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뽑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 4월에 이제 대학들이 전형 계획을 낸 인원으로 보시게 되면 교과로 거의 절반을 뽑고요. 그 다음에 종합으로 한 26%, 논술이 4%, 수능으로 20%입니다. 수능으로 20%인데 여기에 이제 함정은 이거죠. 전국 대학으로 갔을 때. 전국 단위로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인원을 뽑게 되는데 얘네를 다른 쪽으로 옮겨보게 되면 역전이 됩니다. 교과 같은 경우 비수도권 하면 확실히 늘어나지만 수도권 대학으로 오게 되면은 수능이 정시로 가장 많이 뽑게 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크게 수시하고 정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그럼 수시로 많이 뽑나요? 정시로 많이 뽑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 게 아닌데 항상 제 종말은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수시로 많이 뽑습니다. 수시로 많이 뽑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 네 가지에서 결정이 나는데 수시에 해당하는 거는 논술하고 종합하고 교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수시죠. 그 다음에 수시가 끝나고 나면 정시가 진행되는데 수능으로 가는 게 정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수시를 원서를 지원할 때 교과, 종합, 논술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 중에 이제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쓰게 되겠죠.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일 전형으로 봤을 때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주요 15개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시로 대학들이 많이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정시로 뽑는 인원은 아주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이 주요 15개 대학이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 대학교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충. 만 개? 어? 만 개? 우리나라 대학교는 대교협에 등록된 기준으로 198개가 있습니다. 198개가 있는 거예요. 대략 우리가 이제 대학들 순위를 이렇게 세우는데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20위권 정도 대학으로 떠오르는 이 주변의 대학이 어디가 있냐면 대략 인하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15개 대학이면 대략 수험생들 중에 7, 8%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개 대학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대학을 볼 때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 15개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학 서열상 보게 되면은 대충 7% 안에는 드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시에서 42.7%를 뽑지만 항상 저거보다 좀 더 많이 뽑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수시에서 못 뽑는 일이 발생을 해요. 미달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다 원서 써보셨죠, 작년에. 혹시 작년에 수시 원서 안 쓰신 분 계신가요? 썼었죠. 학생도 썼었죠. 그럼 추합이 발생하는데 그냥 수시에서 예를 들어 A, B, C, D, E, F, A를 6개 대학을 쭉 썼는데 맨 처음에 제가 중간쯤에 붙었어요. 근데 뒤에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한쪽을 취소하고 한쪽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마지막 날 6시 마감을 딱 치는데 5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취업됐다고. 거의 6시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를 등록을 하는데 이쪽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퇴근해버리고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미달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인원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와서 대략 44% 정도까지 정시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올해 정시 원서를 써봤으면 아실 거예요. 갑자기 모집 계획 인원이 있다가 수시가 마감되면서 숫자가 싹 바뀝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모집하는 인원보다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시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다라는 거고, 어차피 우리 N수생들은 더 이상 생기부를 챙길 게 없으니까 정시로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의대는 지금 상황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의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연대에서 이제 교과, 정시에서 볼 때 교과를 봅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스카이가 다 교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는 기존에 했었고, 고대도 했었고, 연대도 올해부터 교과를 본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스카이가 교과를 보니까 다른 학교도 교과를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절대 교과를 보지 않습니다. 정시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전형 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걸 대학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2년 동안 좀 무너진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교육은 고2 때 예고를 해주고 학생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고3 때 원서를 써야 되는 건데, 최근 2년 연속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어디서 무너졌냐면, 갑자기 당해년도 4월 달에 첨단학과를 신설을 시켰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죠. 대학들이 첨단학과를 정원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뽑아냈죠. 그리고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정확히 보고 있네요. 사람들은 의대 증원 늘어난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솔직히 의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0.1% 정도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의대 커트라인이. 근데 진짜 작년에 대혼돈이었죠. 올해 원서 쓸 때. 자전입니다. 무정부. 이게 굉장히 핵폭탄이었어요. 그게 왜 핵폭탄이냐면 갑자기 4월 달에 위에서 또 내려온 겁니다. 늘려라.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올해, 작년이겠죠. 늘려라 내려가가지고 대학들이 그 자전을 신설을 하면서 어차피 대학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자전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원서 쓰면 굉장히 황당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과의 인원들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과의 인원들을. 예를 들자면 서울과기대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논술에서 논술로 187명을 뽑았는데 자전으로 몇 명을 뽑았냐면은 167명을 뽑았어요. 그럼 몇 명 남죠? 20명 남죠. 근데 그 학교 과가 19개입니다. 한 과는 2명이고 나머지는 1명씩 뽑은 거예요. 쫙. 그러면 그 학교들이 왜 그 1명씩을 배정을 했느냐? 전형 계획을 냈잖아요, 미리. 미리 냈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라도 뽑아야 되는 겁니다. 1명씩 줄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자전으로 뽑아버렸어요. 올해 세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도 자전으로 뭉태기를 뽑고 나머지 다 1명이 과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원서 쓴 그 학교를 고려해본 학생들은 그게 지금 와닿았을 거예요. 굉장히 좀 이상한 형태로. 그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정시에서 자전을 뽑았는데 올해 많이 바뀌었죠. 자전을 뽑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입결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올해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교과 입결도 발표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격 불합격이 나왔지만 커트라인 정도가 발표를 안 했잖아요, 대학들이. 그럼 정시는 지금 발표가 이제 하나씩 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자전에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발생하고 있고 그 1명씩 뽑은 과들, 1~2명씩 소수로 뽑은 과들은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입결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대가 교과를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보시면 연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1000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인데 1등급, 2등급은 7점이고 3등급, 4등급은 6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과를 갖고 오긴 갖고 왔지만 이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근데 왜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울대도 하고 고대도 하니까 연대도 이제 자기네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었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서울대 교과가 들어가는 거와 고대와 연대 교과가 들어가는 거는 원리가 틀립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 아이의 생활을 보는 그런 정성평가를 매기는 거고 연고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수치화 시켜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완전 취지가 틀리죠. 그래서 의대 중원은 좀 넘어가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 자전이 생겼는데 자전의 인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빼와서 생긴 거지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만약에 올해 교과나 학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올해 입결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발표가 되고 나서 몇 점대에서 끊기고 있는지들을 봐야 돼요. 올해 제가 작년에 원서 쓰는 거죠. 회가 바뀌어서 작년에 원서 쓸 때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인원이 줄었으니까 컷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성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인터칼리지라는 자전이 생겼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그 전년도까지는 최저가 없었어요. 교과에 최저가 없었는데 작년에 신설이 됐어요. 교과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입결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어디서 끊겼는지는. 근데 그게 한양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밑단에 있는 중대가 보통 교과로 쓸 때 1.78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커트라인이. 근데 한양대가 최저를 걸어버렸으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최저를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한양대 교과는 어디에서 끊길까? 그럼 한양대 교과로 지원한 아이들과 중대의 연관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중대 밑단으로는 경희대하고 시립대.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만약에 발표가 나고 이 중에 내가 교과를 한양대 정도, 한양대나 중대 정도의 교과를 내가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입결을 확실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올해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전공이 대세가 됐습니다. 무전공이 대세가 돼가지고 이제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과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다. 몇 개를 제외하고 문과 학생인데도 자전으로 들어가면 이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과 학생도 문과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유형이 1, 그 다음에 유형 2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 보시면 자유전공이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KU 자전이 있고 이게 유형 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문과대학 자전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 2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 내가 자전을 썼는데 이 자전이 무슨 과를 선택할 수 있지? 이걸 꼭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그냥 자전이니까 다 되겠지 하고 쓰시면 안 돼요. 문과대 자유전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보통 우리가 문과대 자전을 생각하면 여기는 다 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이 중에 내가 하나는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입시 요강을 들어가 보시면 미커하고 문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1학년 끝날 때쯤 자 전공 뭐 할래? 라고 해서 저 미커 할래요 했는데 그건 안 돼 라고 그때 아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U 자전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단 수의대 예술디자인 사범대학 이건 뭐냐면 1학년부터 전공이 시작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자전에서 제외가 되고 이 과들은 그리고 나머지 과는 다 선택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자전으로 많이 몰립니다.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올해 자전의 입결을 꽤 보셔야 되고 자전 제대로 짚은 거 자전이 핵폭탄이었어요. 세종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교과를 뽑는데 자전으로 다 뽑아놓고 나머지를 다 한 명씩 쭉 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한 명짜리 입결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 위에 한 명만 꽂히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전은 대세입니다. 자유전공은 대세가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유전공을 대학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급작스럽게 하라고 해서 당황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들은 자전으로 뽑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무조건 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전으로 뽑으면 입결이 올라갑니다. 학교의 입결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고려대 경영 쓰는 아이와 고려대 어문계열을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고려대 경영을 떨어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고려대 어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과별로 소수 인원을 뽑다 보면 인기과는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고 그 다음에 비인기과는 커트라인이 낮아지는데 이걸 자전으로 뽑다 보면 어문 계열의 붙을 아이가 떨어지게 되고 고대 경영에 떨어진 아이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입결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1년만 늦게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미 작년에 이제 시도가 됐고 시행이 됐고 올해는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됐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형 계획을 다시 낼 테니까.
그래서 자전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변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게 저겁니다. 고려대학교의 논술이 작년부터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이 돼가지고 제일 관심사가 뭐였냐면 과연 고대 예비는 빠질 것인가, 논술에. 근데 저희 반 아이가 고대 예비를 2명이 받았거든요. 2명이 받았는데 둘 다 안 빠집니다. 예비 1번을 받았어요. 하나는 고대 영문과, 하나는 고대 수학과. 근데 예비 1번을 받았는데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고대 자체는 최저가 4.8입니다. 4.8인데 4.8이면 대략 올 2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올 2등급이면 우리가 정시에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올 2등급이면 대략 중대 이상입니다. 정시로 원서를 쓴다고 하면. 근데 어차피 논술은 다 아시겠지만은 상향인 대학을 쓰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쓰는 게 논술이잖아요.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논술인데 내가 수능을 봤어요. 가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서울대 가게 생겼어요. 그럼 고대 논술을 보러 갈까요? 안 가겠죠. 근데 가채점을 했는데 내가 정시로 대략 경희대 정도 갈 것 같아. 그럼 고대 무조건 가겠죠. 그런 아이들이 가서 보다 보니까 그 최저를 또 맞춘 아이들이니까 예비가 안 빠집니다. 고대는 예비가 안 빠져서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벌어진 특징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사탐런, 소위 말하는 사탐런이었습니다. 과탐을 내가 추구나 해도 안 되니까 해도 내가 4등급이 맥시멈이야. 그런 아이들이 사탐으로 대거 도망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학이 문제입니다. 화학이 대표적으로. 혹시 이 중에 화학 있나요? 화학 없어요? 원래 과탐에서 물리가 가장 적었어요. 물리가 대략 5만 명대고 화학이 대략 6만 명 초반인가 그랬어요. 6만 명대였는데 작년에 화학에서 몇 명이 도망쳤냐면, 사탐으로 바꿨냐면 2만 명, 대략 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 물리보다 인원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힘들어진 거죠. 표점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꾸기 전에 정말 고려해야 될 상황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냐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내가 최소 스카이 이상을 나는 목표로 하고 있어. 서성한 이상을 가야겠어. 라고 목표를 하고 있으면 바꿔서는 좀 힘듭니다. 표현이 좀 도망치나 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 가산점 때문에 그래요. 가산점 때문에. 가산점의 영향이 큽니다. 서성한 이상을 내가 원서를 쓰고자 하면 대략적으로 과탐에서 1, 2등급 정도가 목표 등급일 거예요. 그럼 1, 2등급 정도가 목표 등급인 아이가 사탐으로 바꿔서 이 과탐에 붙는 가산점의 어떤 유리함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맥시멈 대학이 그 밑이라면 나는 건대 정도면 괜찮아, 경희대 정도면 괜찮아 라면 그때는 바꾸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죽어라 과탐해도 4등급이 맥시멈이야 라고 하면 바꾸는 게 낫겠죠. 근데 거기에 붙는 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신 사탐은 내가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탐으로 갔는데 이것도 등급이 안 나버리면 큰일 나요. 그럴 경우는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붙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은 데가 3%예요. 그럼 이 3%가 굉장히 우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탐으로 두 과목을 다 바꿔버리면 두 과목에서 3%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를 바꾸면 한 과목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이 가산점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다고 하면 제발 주변의 충고를 듣지 마시고 주변에 그러면 무슨 과목 하는 게 좋아 이런 충고를 듣지 마시고 평가원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쫙 먼저 보세요. 보시고 이거는 내가 공부 좀 하면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 이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이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문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합이 생윤, 사문입니다. 생윤, 사문 조합을 많이 하는데 생윤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과 아이들이 생윤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울 게 적어서예요. 외울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생윤 점수가 잘 나오느냐? 아닙니다. 생윤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문제 자체를 배배 뽑아냈어요. 문제의 속도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아이가 생윤을 하면 점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느린 아이는 생윤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문 같은 경우는 대략 중3에서 고1 정도의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표 분석. 이걸 잘하는 아이는 사문에서 높은 점수 받습니다. 작년에 실례로 저희 반에 2명이 사문으로 바꿔버렸는데 한 3달, 4달 만에 1등급을 만들어냈어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이과에서 사문으로 갈아타면 신세계라는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긴 해요. 그리고 이제 법정 경제는 사탐에서도 좀 어려운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역사나 지리 쪽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지, 세지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외울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걔네는 정말 암기 과목입니다. 한번 외워두면 편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걸 고려하신다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원점수를 최대한 높은 원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 만약에 바꾼다면 그렇게 바꾸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제가 가산점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 다 똑같은 2등급짜리예요. 근데 하나에는 생명 지구를 했고 하나에는 사문 지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문으로 바꿨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밑에 아이가 높습니다. 100번에서 1점 높은데 거의 비슷비슷하죠. 단순 합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국대식으로 이제 환산을 해봤어요. 동국대식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산업시스템공학과하고 건설환경공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시스템공은 가산점이 없어요. 건설환경공은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점수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가산점이 없을 때는 F 학생이 이기지만 바뀌어버립니다. 가산 3%가 들어간대요. 그것도 한 과목에. 가산점의 유불리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올해 입결을 저희가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다군에서 중대가 최강자였습니다. 중대. 그러니까 중대 같은 경우가 추합이 보통 1000% 이상 도는 학교죠. 근데 올해 신입생 들어간 학생들이죠. 여기서 서성환이 다군에 들어와 버렸어요. 서성환이 다군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가 인문, 자연 다 들어가 있고요. 성대도 마찬가지고요. 다군에 다 들어가 있고요. 통합으로 거기다 고대까지 들어갔습니다. 다군.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학부 모집으로 자전으로 들어가 있죠. 자전의 형태로 들어가 있죠. 여기도 이제 자전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서 쓸 때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만약 원서 여기 쓰셨다면. 그러니까 올해 잘 보셔야 되는 게 중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과연 중대가 추합이 올해는 몇 프로 돌았을까? 그리고 이 위의 학교들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됐을까? 라는 입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군에서 뽑을 때 성대 같은 경우는
뽑는 방식이 군별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대는 아마 다군에 추합이 꽤 안 돌 겁니다. 이 중에 성대 다군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다음 성대는 다군에서만 탐구를 하나만 반영합니다. 하나만 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봤으나 탐구 한 개가 무너진 친구들이 성대로 몰렸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추합이 거의 돌질 않겠죠.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가 최고 높은 단위의 학교에 다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학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제가 정시가 중요한 이유, 그렇다고 수시를 버리지 않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시 대 정시가 아니라 보통 저희가 수능까지 가는 과정에서 6월 평가원을 보고 9월 평가원을 보고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죠?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평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으로서의 역할이. 9월 평가원은 여러분이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보는 마지막 전국 단위 모의고사고, 그럼 그 모의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정시 경쟁력이겠죠. 그럼 내가 구평을 보고 대략 정시를 어느 정도로 갈 수 있을까? 와, 내가 내 생기부를 나의 내신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수능 경쟁력이 나의 생기부 경쟁력보다 위에 있다면 내가 원서를 쓰는 대학은 내 수능 점수로 못 갈 대학들 위주로 쓰겠죠. 왜? 내가 수능으로 잘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구평을 봤는데도 나의 수능 경쟁력이 내신 경쟁력보다 낮다 라고 하면, 그때는 내신을 활용해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을 활용해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근데 꼭 보시면은 여기를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 9월이 닥쳐왔고 수능이 이제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수시와 내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딘가 위주로 학생들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6장의 카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평에서 보여주는 정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공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수를 하면서 성적이 이제 벽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벽이 뭐냐면, 이건 다 동일합니다. 고집. 그러면 고집들이 얼마나 세신지 고집을 꺾기가 힘든데,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이 공부적인 고집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본인이 공부를 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한두 번씩은 눈으로 본 아이들, 그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공부적인 고집이라는 건 굉장히 세집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점수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이걸 의식을 못해요. 또 의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면 머릿속으로는 맞아 이러지만, 실제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딱 공부를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깨부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네 생각대로 공부해서 받은 결과물이 뭐냐면, 냉정하게 말하면 작년 수능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이 10개월 동안은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아이가 빨리 변합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그 습성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극상위권과 상위권 아이들은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극상위권과 상위권을 나누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극상위권 아이들은 어차피 한 문제 싸움, 1점 싸움하는 아이들입니다. 한 문제 1점.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면 여기 고신대 의대 붙은 친구 같은 경우가 저희 학원에서 삼수를 했어요. 재수하고 삼수했는데 저희는 내신이 1.3대입니다. 1.3대인데 1.35? 이 정도 되는데 첫 해 재수하면서 왜 떨어졌냐면 9평까지 잘 나왔어요. 성적 잘 나왔고 최저만 맞추면 되네. 그래서 3화 모가 제일 낮은 거였어요. 그냥 모를 1등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수능 가서 84점을 받은 거예요. 수학, 미적으로.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작년에 84점이 1등급 컷인데 표준 점수가 2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은 위의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표준 점수 1점 때문에 모든 최저가 다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야 12월은 집에서 그냥 차분히 쉬고 정신 정리하고 1월 달부터 와 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쉬더니 12월 중순쯤 전화가 와가지고 자리 있냐고 있다고. 근데 더 쉬다 오래니까 쉴 시간 없다고 와서 해가지고 올해 다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극상위권 아이들은 뭐냐면 그놈의 1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놈의 1점 때문에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하위권 그룹입니다. 중하위권 그룹은 일단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몸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습관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학원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기 갇혀있는 게 가장 힘들어합니다. 수업이 어렵고 이건 둘째 문제고 여기 앞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8시에 와가지고 10시에 하원을 하면 14시간을 학원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14시간을 붙어있는데 그 14시간 동안 학원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부터 빨리 몸에 들이는 게 좋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12시 전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놈의 핸드폰, 이놈의 휴대폰만 손에서 떼어내면 저는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학에 아주 노백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14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집에 가서 휴대폰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학원 생활에 적응하는데 보통 저는 일주일에서 2주일을 봅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졸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집에 전화를 해봐요.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몇 시에 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세요. 방에서 누워가지고 이걸 2-3시간씩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핸드폰 잡고 있으면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학원에 와서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집에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어쨌든 휴대폰을 없애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지금 의지력이 약해요. 의지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 아마 담임 선생님이 전화 드리고 할 텐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맨 아랫반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그 반은 주기적으로 따로 국어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영어 듣기도 따로 시키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 어휘 시험도 따로 보고 이런 것들을 막 시킵니다. 그걸 안 해주면은 만약에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앉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학원 초반에 공부의 틀을 좀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의 틀을. 특히나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내가 뭐 갖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수학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웁니다. 싫어해요. 뭐가 싫어하냐면 가짜 수학에 대해서 노베이스로 학원으로 오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예비역 남학생들입니다. 직장 다니는 온 친구들도 있지만 흔하면서도 많은 케이스가 누구냐면 고등학교 때 대학 갈 생각을 안 하다가 1년 졸업하고 1년 정도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동기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옵니다. 전역도 하기 전에 옵니다. 다음 달에 전역하는데 미리 신청을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시작하면 절반 정도는 한 달을 못 버팁니다.
버티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제 경험담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딱 오더니 조용히 앉아가지고 눈물을 쭈르륵 흘려요. 울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군현 씨가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어떡하죠? 왜? 수업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3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안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요즘 왜 안 와?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재종반 수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말 실력이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리 낮은 수업을 개설하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수반의 수업이라는 건 어쨌든 그 수업을 듣고 올해 수능은 가서 풀어볼 수 있을 정도까지만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반에 안 됐을 때 그것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수업에서의 점점 이해도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친구들이 초반에 좌절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성적이라는 건 내가 문제를 맞춰야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실력은 올라가요. 실력은 올라가는데 실력이 올라간다고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요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은 점수에 신경 쓰면 공부 못합니다. 점수에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중간에 막 나가 떨어져요. 그럼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매달 보는 시험과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가 있으면 문제를 대하는 느낌이 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요. 4월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몇몇 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떠올라요. 그거네. 그 다음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막 푸는데 아직까지 부족해서 틀려요. 그 다음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하나씩 맞추고 있어요. 맞출 때부터 점수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숫자만 보니까 내가 점수가 옛날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 모양이면 내가 몇 달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죠. 특히나 이게 많이 오는 게 언제냐면 6월 평가원입니다. 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몇 달 진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사람은 당연히 기대치가 있죠. 갖고 들어가는데 점수는 내 기대치에 못 미쳐요. 그러면 그때 슬럼프라는 게 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멘붕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숫자를 보지 말고 시험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시험지를 봐서 내가 이 문제들과 얼마만큼 싸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출 때마다 점수가 이제 하나씩 바뀌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등급 때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하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평생에 이렇게 공부한 적은 여기가 처음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기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평까지, 이거 상위권도 마찬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6평까지는 제가 전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6평 이후부터가 후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평 전까지는 제발 기초공사를 좀 탄탄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공사.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수학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여기 왔냐 하면 문제 많이 풀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만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지 보고 풀고 틀리면 뒤에 풀이 보고 이해했어. 또 풀고 틀리면 풀이 보고 이해했어. 또 풀고 틀리면 풀이 보고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왜 생각이 안 났지? 실수야. 또 다음 문제. 이렇게 가요. 그럼 수능장 가서도 풀고 나중에 풀이 보고 왜 생각이 안 났지? 이건 수능에서 너무 실수 많이 했어. 이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발상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또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수학은 처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 기출문제 꽤 많이 풀어요. 뭐 3회독, 4회독 하고 수능 보러 가는데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기출문제 도대체 그럼 왜 중요한 거니? 나왔던 문제 똑같이 안 나오잖아. 근데 다들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교재는 다 기출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인 거지?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뭐 유형? 이런 얘기 하는데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나왔던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지만 문제 속에 적용되는 개념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는 건 개념 공부용인데 아이들은 이걸 문제풀이용으로 활용하니까 수능까지 그런 실수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이 체계가 잡히고 기출문제를 끌어들여서 하나씩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후반부에 치고 올라가는 힘이 생깁니다.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풀이가 짧아지고 풀이가 짧으면 시간이 절약되고 시간이 절약되면 더 많은 문제를 풉니다. 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빠른 풀이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풀이입니다. 타임어택입니다. 과거에는 수학이나 국어나 어려운 문제는 아예 하나씩 정해져 있어서 아이들이 버리고 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버리고 갈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 킬러가 없어졌잖아요. 심지어는 몇 번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도 여러 개 다양한 거 하지 마세요. 초반에는 하나의 지문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을 보더라도 깊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깊이를 만들어내지 않고 다양한 지문들만 풀어대다가는 수능까지 점수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처음에 내가 글을 보는 깊이가 생겨야 후반부에 가서 다양한 작품들을 보더라도 아니면 지문들을 보더라도 그거를 내가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애들이 그게 안 돼서 국어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국어나 영어나 똑같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력은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방법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만 가지고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결국 수능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초도 상담할 때 미리 같이 상담을 하시고 제가 반드시 추천드리는 거는 담임 상담이 끝났으면 과목 상담이라는 걸 반드시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중반의 장점은 한 과목에 여러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수업을 쭉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랑 제일 코드가 맞는 선생님이 생기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선생님이 뭘 해주시는 거냐면 같이 공부 계획을 짜주시는 거예요. 문학은 예를 들면 문학은 뭘 갖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자. 그럼 하다 막히면 계속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물어봐. 그러다 보면 한 2, 3주가 지나면 내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쭉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규보다는 프리정규보다는 시즌 제로를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과거 설명에도 계속 그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절대 빨리 와서 공부하는 게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정규반이 개강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여기 윈터스쿨 아이들은 대부분 상담이 끝나고 끝이 보이는 아이들이고 결국 시즌 제로 아이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그런 상담들이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프리정규 같은 경우는 2주를 먼저 오는 거니까 그 2주 동안 학원 생활 적응하는 것과 그 과목 상담을 통해서 나의 공부하는 틀을 딱 만들어 내어 놓으면 정규반 가서 출발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시간표를 어떻게 짜냐면 큰 틀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략 수능까지 저희는 4번의 시즌이 있고 시즌 한 번은 대략 8주에서 10주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즌 2가 끝날 때쯤에 6월 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3가 끝날 때쯤 되면 9월 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즌 1, 2는 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부고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그 평가원 과목별 성취도를 가지고 시즌 3의 수업을 설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의 성적을 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시즌의 수업을 설계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 학생이 한 예시가 있는데 수능에서 받은 게 이렇게 나왔어요. 4, 5, 3, 5, 4 이렇게 나왔었고 대략 상위비율이 43%라는 얘기는 뭐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들을 좀 난이도를 낮게 해서 출발시키고 웬만하면 수업을 좀 많이 듣게, 초반에는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성적대에 따라 틀려요. 기초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자습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저는 반대를 제안드려요. 반대가 뭐냐면 수업을 들을 만큼 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도 된다. 어차피 공부라는 게 진도 한 번 나간다고 다 내게 되지 않습니다. 진도를 한 번 나갈 때 내가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걸 다 내 거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려운 파트는 시즌2, 시즌3, 시즌4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놈의 모든 걸 다 내 거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집착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놈의 집착이 발생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꼭 학교에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몇 명.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진짜 안 나오는 아이. 대부분 그런 아이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완벽해질 수가 없는데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완벽해질 수가 없는데 완벽해야 된다는 집착에 사로잡히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간 것도 다 까먹고 뒤에 나갈 진도도 못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을 좀 많이 펼쳐놓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빨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맞추는 문제들이 하나, 두 개씩 먼저 생겨나니까 남들이 맞추는 건 나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좀 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수학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능 가서 좀 많이 미끄러진 케이스죠.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설계해주고 나서 6월 평가 성적입니다. 2, 3, 1, 3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6평을 보통 아이들이 6평, 9평 기준으로 6평을 잘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때쯤 되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만나놨으면 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 이제 화학만 좀 잡으면 돼. 화학만 잡고 영어만 좀 끌어올리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시즌3를 짜고 9월 평가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바뀌었어요. 실제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떨어지고 영어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필요한 것만 편식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내가 자신 있던 과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능 가서 가장 뼈아픈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에 틀려서 뼈아픈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있어 하던 놈이 나를 배신하는 게 가장 뼈아픈 겁니다. 어려운 거 딱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거 맞히면 뭐예요? 남들이 다 맞춘 거 틀려버리면 점수는 똑같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학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그 성적표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M자나 W입니다. 2등급, 4등급, 뭐 2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3등급. 이런 성적표가 나와버리면 정시에서 원서 쓸 데가 없어요. 왜냐면 괜찮은 대학들은 대부분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니까 4개가 골고루 잘 나와주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하나가 잘 나왔다가 어느 하나가 완전히 망가지면 쓸 때 자체가 막 우당탕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4개 영역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표를 좀 골고루 집어넣고 시간표를 설계하고 나서 결국에 수능에서 올 2등급 받아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케이스죠.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초반부터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자기 공부한 시간 기록해라.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그래서 내가 오늘 국어는 수업 몇 시간, 자습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매주 일요일 저녁에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력하면 돼요. 그거를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 국어는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자습 몇 시간. 수학은 수업 몇 시간, 자습 몇 시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이 그거를 본인 눈으로 매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보는 주간 테스트 성적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과 이런 것들이 쭉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총 공부 시간과 국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부모님들한테도 발송이 됩니다. 카카오 채널로 입력하시면 매주 발송이 되고 대신 그거 갖고 아이들을 구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아이들이 가짜로 입력합니다. 학원 생활을 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습 시간 부족합니다 얘기해요. 자습 시간이 부족해요. 자습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공부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다 쓰는지 봐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하루에 14시간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입니다. 그럼 84시간이 나옵니다. 밥 먹는 거 점심 저녁 합쳐봐야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을 빼고 아이들은 78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적었는데도 실제로 처음 해보면 내 공부 시간은 40시간, 50시간 그거밖에 안 나와요. 수업 포함해서. 이거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다 세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빨리 잡아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아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아니죠. 학원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대략 몇 시간 나오냐면 30% 정도의 아이들이 70시간 이상이 나옵니다. 70에서 80시간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그 정도 공부 시간을 만들어내면 시간 분배 굉장히 편해져요. 국어 기본적으로 15시간 이상, 수학 30시간 정도, 25시간 이상을 해줘야 되고, 영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고, 탐구는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로 갈수록 공부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 나간 거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고 진도 나가면 앞에 나갔던 것들 복습하면서 진도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수능 갈 때까지 점수가 쭉 늘어나면 됩니다. 두 과목 합쳐서 대략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그런 남는 시간들 알파를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더 투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균형을 매주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습관들을 잡고 나가면 재수에서 성적이 안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재수하고도 불만족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냐면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와 중간에 생각했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원서를 써서 인하대를 떨어졌어요. 아, 인천대는 못 가겠어. 또 인하대라도 난 가야 되겠어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6평, 9평을 지나면서 목표가 수정이 된 거죠. 아, 나 최소 건대 이상은 가야겠어. 중대는 가야 될 성적을 만들어내겠어. 점수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아, 나 최소 중대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최소 인하대만 가도 나는 만족해 하던 친구가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목표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나서 경희대 갔어요. 중대는 못 갔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행복한 고민이니까 기왕에 재수를 결정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